버니롱은 양과가 어린아이 칼싸움하듯 버드나무 가지를 휘두르자 그 모습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아 화가 치밀었다. 그는 양과가 아이들 장난처럼 막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는 버드나무 가지 공격이 실은 당대에 손꼽히는 절세 무공인 타구봉법이란 걸 전혀 알지 못했다. 타구봉법을 못 알아보기는 마광자 일행도 마찬가지였다. 양형, 이 검을 받으시오. 마광자가 예리한 날이 번득이는 검을 뽑아서 건네자 양과는 공수의 예로 감사를 표했다. 감사합니다만 이 난쟁이 영감을 상대하는 데는 이 버드나무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버니롱의 강장을 향해 버드나무 가지를 휘둘렀다. 버니롱은 양과의 언행이 자신은 물론 사부까지 모욕한다는 생각에 더욱 화가 나서 목숨 걸고 덤벼들었다. 버니롱은 즉시 81로의 발수장법을 전개했다. 이 장법은 발수 즉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물을 뿌린다는 의미로 그 이름만큼이나 실로 물 셀 틈 없는 공격법이었다. 그러나 그의 장법은 처음에만 맹렬한 기세를 보였을 뿐 몇 초씩 겨루지 못하고 기세가 꺾이고 말았다. 그도 그럴 것이 양과가 타구봉법 중 얽힘 초식으로 버드나무 가지를 강장 끝에 얽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강장이 동으로 가면 버드나무 가지도 따라서 동으로 가고 강장이 위로 향하면 버드나무 가지도 위로 향했다. 양과는 버니롱이 힘을 싣는 방향에서 옆으로 살짝 밀거나 끌어당기며 강장을 자유자재로 조정했다. 타구봉법의 얽힘 초식은 무학의 상승 무공인 사량발천근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정교함과 오묘함은 평범한 차력 타력이나 순수추주 수법보다 훨씬 뛰어났다. 아직 어린 나이에 양과가 이런 신묘한 무공을 구사하는 걸 보고 모두가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렇게 30합을 겨루고 나니 버니롱은 이제 완전히 버드나무 가지에 제압당하여 출수에 힘을 실을수록 제 몸을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그는 마치 거대한 회오리 바람에 갇힌 듯 빙글빙글 돌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그때 공손국주가 오른쪽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롱, 그만 물러서라. 천지를 울리는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양과는 가슴이 섬뜩해졌다. 그러나 이제 와서 버니롱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바라만 볼 수는 없었다. 양과가 허공으로 몸을 날려 버니롱의 머리 위에서 물구나무 서듯 하여 팔을 뻗었다. 그러곤 손목을 빙글빙글 돌리자 버니롱의 몸이 마치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양과가 손목을 빨리 돌릴수록 버니롱의 몸도 더욱 빠르게 돌았다. 그러곤 땅에 착지하고는 뒤로 물러났다. 그때 버니롱은 제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며 몇 바퀴 돈 후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그때 공손국주가 돌연 몸을 날려 공중에서 강장 끝을 내리친 후 다시 가볍게 방향을 틀어 제자리로 돌아왔다. 보기에는 슬쩍 손을 댄 것처럼 보였지만 매우 강한 힘으로 강장을 대청 바닥에 한 자 정도 박아 넣은 것이었다. 그제야 강장이 회전을 멈추었고 버니롱도 넘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며 몸의 균형을 잡지 못했다. 소상자 윤국서 등은 양과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공손국주를 쳐다보면서 실로 비범한 자들이라 생각하며 놀라워했다. 또 이용쟁 호투에서 누가 이기든지 아주 멋진 한판승을 구경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까지 들었다. 이들 중 특히 마광자는 줄곧 양과 편을 들며 응원했다. 양형, 훌륭한 무공이오. 저 난쟁이 영감이 졌소. 버니롱은 숨을 깊이 들이쉬어 정신을 차린 후 사부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돌연 바닥에 엎드려 연거푸 4번이나 절을 올렸다. 그러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바로 돌기둥을 향해 돌진했다. 머리를 쳐박고 죽으려는 것이었다. 이 돌발적인 행동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공손국주가 깜짝 놀라 의자에서 일어나 그의 등덜미를 잡으려고 몸을 날려 손을 뻗었지만 곡주와 버니롱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었고 버니롱이 달려가는 기세가 너무 빨라서 그만 놓쳐버렸다. 버니롱은 전력을 다해 돌기둥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런데 이마가 닿는 부분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언제 왔는지 양과가 양손을 뻗어 돌기둥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번형,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양과는 버니롱이 자신의 사부에게 절을 할 때부터 뭔가 일이 벌어질 것을 짐작하고 미리 경계하고 있었다. 다행히 버니롱과 가까운 곳에 있었고 천하제일의 경공을 자랑하는 고묘파의 고수였기에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 그때 공손국주의 언명이 떨어졌다. 이롱,
다시 한번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다면 나를 거역하는 것이라 생각하겠다. 이리 와서 물러나 있거라. 저 아이는 내가 직접 손보겠다. 버니롱은 사부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옆으로 물러났으나 그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또한 그런 두 사람의 대결을 지켜보고 있던 소용녀는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져서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런 소용녀를 힐끗거리며 살펴본 공손곡주는 질투와 분노의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두 손을 3번 부딪히며 호령했다. 저놈을 잡아라. 공손곡주가 비록 분노로 감정이 격해지기는 했으나 절정곡의 곡주로서의 체면까지 내던지지는 않았다. 어찌 곡주의 신분으로 한참 후배인 양과와 직접 손을 섞을 수 있겠는가? 공손곡주의 명령이 떨어지자 공손노각을 포함한 절정곡 제자 16명이 4사람씩 짝을 지어 각각 4방위로 나뉘어 도열했다. 그러곤 어망을 들어 양과를 포위했다. 그때 공손곡주는 자기 딸인 공손노각이 양과에게 어서 빠져나가라고 연신 눈짓을 보내는 걸 보았다. 이 엄한 공격은 서로의 호흡이 가장 중요한 진법이었기에 한 사람이라도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허점이 생기게 된다. 공손곡주가 다시 명령을 내렸다. 노각아, 넌 물러나서 쉬어라. 막내야, 네가 나가서 노각을 대신하거라. 그러자 10대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나와 공손노각의 위치에 섰다. 양과는 금융국사와 함께 왔고 금융국사는 무리의 우두머리 격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당연히 수습에 나서야 하는데도 여전히 냉소만 머금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공손곡주는 금융국사와 양과의 관계를 몰랐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금융국사가 가만히 있는 건 자신을 깔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저놈이 나를 깔보다니 좋다. 너희들에게 절정곡의 무공을 보여주마. 공손곡주가 다시 한번 3번 손뼉을 치자 제자들은 서로 방향을 바꾸어가면서 포위를 좁혀갔다. 양과는 절정곡 제자들이 주백통을 사로잡는 걸 보았다. 그래서 이 어망진이 전진교의 청강북두진과 쌍벽을 이룰 수도 있겠다 싶었다. 주백통도 저 어망에 사로잡혔는데 정면으로 맞서서는 내게 승산이 없을 거야. 게다가 주백통은 이곳에서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버니롱과 마광자를 어망 속에 던지고 빠져나갈 수 있었지. 하지만 난 반드시 이곳에 남아야만 해. 어망진을 깨기 위해서는 어망진을 펼치고 있는 사람을 공격해야 했지만 가까이 가기만 해도 먼저 어망에 사로잡힐 판이니 섣불리 손을 쓸 수가 없었다. 16명의 제자가 바짝 포위를 좁혀오자 양과는 그저 고묘파의 경공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피하기만 할 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다. 양과는 어망을 피해 다니면서 줄곧 진법의 허점을 찾았다. 하지만 좀처럼 허점을 발견해낼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군. 저들을 크게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암기를 사용하는 수밖에. 양과는 천천히 몸을 돌리면서 손에 옥봉침을 쥐었다. 아무리 촘촘하게 짜인 어망이라도 머리카락보다 가는 옥봉침을 막을 수는 없을 터였다. 양과는 몸을 서쪽 4사람을 향하면서 북쪽 4사람에게 8개의 옥봉침을 날렸다. 보나마나 제자들은 옥봉침에 맞아 쓰러져 있을 게 뻔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옥봉침은 모두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알고 보니 금사로 짠 어망 이음매 부분에 작은 자석이 달려 있었던 것이다. 양과는 어망에 그런 장치가 있는 줄 몰랐기에 자신의 암기 공격이 성공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그는 오른손에 움켜쥔 옥봉침을 다시 품속에 넣고 어망진을 뚫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진을 지휘하는 제자가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금빛이 번쩍이며 동쪽에서 오른쪽 어깨 쪽으로 어망이 덮쳐왔다. 양과가 몸을 굽혀 서북 쪽으로 도망가려 하자 이번에는 서쪽과 북쪽에서 어망이 앞을 가로막았다. 양과는 반사적으로 천라지망새 신법을 펼쳐 두 어망 사이를 빠져나갔다. 그것은 눈으로도 쫓기 힘들 만큼 놀라운 신법이었다. 모두가 경탄을 내지를 사이 양과는 여유만만하게 웃으며 어느새 소용녀 옆에 서 있었다. 소용녀는 자신이 전수한 경공으로 양과가 위험에서 벗어나자 절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너무 기쁜 나머지 10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곧 다시 정색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양과가 이를 놓칠 리 없었다. 선자 제 솜씨가 괜찮았죠? 소용녀는 모르는 척하고 싶었지만 결국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절정곡 제자들은 양과가 소용녀 옆에 서 있으니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공손국주의 눈치를 보며 지시를 기다렸다. 그때 공손국주가 손바닥을 마주치자 마치 철을 두드리는 듯한 웅장한 소리가 대청 안에 울렸다. 이윽고 그가 아주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놈, 내 철장을 받아라. 그러면서 양과를 향해 일장을 날렸다. 그러나 양과는 엄청난 신법으로 공손국주의 등 뒤로 간 후 오른손을 구부려 손가락 관절로 그의 대추혈을 찍었다. 공손국주가 몸을 돌렸을 때는 이미 목 뒤의 요혈이 양과에게 찍힌 뒤였다. 양과의 이 출수는 바람같이 신출기몰했다. 견문이 넓은 금융국사나 소상자 등도 이처럼 빠른 출수는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옥녀심경에 수록된 절초로서 이막수가 아무리 연마해도 익히지 못한 비기였다. 소용녀와 양과도 함께 연마는 했지만 한 번도 정식으로 써본 적이 없었다. 광풍포구와 같은 이 초식의 핵심은 연이은 공격이었기에 양과의 공격이 연거푸 이어졌다. 무사람들의 갈채 속에 공손곡주는 양과에게 등을 연타당했다. 양과는 신명난 듯 연달아 곡주의 등에 충격을 가했다. 곡주 어떻소? 이만하면 승부가 난 것 같지 않소? 양과는 여유만만하게 뒤로 물러나 손을 탁탁 털었다. 곡주는 잠시 꿈쩍도 하지 않다가 앞으로 한 발짝 다시 옆으로 한 발짝 발을 떼더니 태연하게 입을 열었다. 안마 솜씨가 훌륭하군. 소용녀는 양과가 조사 임조영의 뜻을 이해하고 옥녀권법을 제대로 구사하는 걸 보고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그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 꽃이 핀 듯 환해졌다. 그런데 공손곡주가 요혈을 수차례 격타당하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끄떡도 하지 않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놀라기는 양과도 마찬가지였다. 분명 등의 요혈을 수차례 명중시켰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다니. 설마 곡주의 무공이 홍칠공이나 구양봉 같은 대종사와 동격이란 말인가? 양과가 놀란 입을 채 다물지 못하고 있을 때 공손곡주의 공격이 재개되었다. 공손곡주의 손바닥 중앙에 검은 빛이 서려 있었다. 양과는 감히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단 경공으로 피했다. 그런데 공손곡주의 장법은 완한평의 철장무공과 다소 비슷할 뿐 별반 특이한 점이 없어 보였다. 비록 공손곡주의 몸이 마치 금강불개 같았으나 그의 공격을 피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다. 두려움이 가시니 양과의 움직임 또한 가벼워졌다. 한 사람은 공격 일변도였고 한 사람은 회피 일변도였다. 그렇게 한참 싸우다가 양과는 곡주의 왼쪽을 뚫고 들어가서 발차기로 곡주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그러나 공손곡주는 피하지도 않고 기문열을 차이면서 왼손을 꺾어 양과의 오른쪽 다리를 잡았다. 그러곤 그대로 몸을 비틀면서 양과를 들어 땅에 내리꽂았다.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양과가 땅에 엎어져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게 아닌가. 그 모습에 모두가 어리둥절해했지만 소용녀만은 저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다. 처음 양과가 고묘에 들어왔을 때 기초 무공을 가르치던 추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때 공손곡주는 손에 기를 집중시켜 양과의 등을 겨냥해 장풍을 날리려고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소용녀가 양과의 엉덩이를 때리며 일어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양과는 벌떡 일어나서 기분 좋게 껄껄대고 웃으며 소용녀의 두 손을 붙잡았다. 선자, 이제 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안 올게요. 그 모습을 보고 공손곡주가 장풍을 날리려던 손을 내리며 양과를 무섭게 노려보고는 손뼉을 4번 쳤다. 그러자 16명의 제자가 빠른 걸음으로 내당을 향해 물러갔다. 설마 패배를 인정하는 것인가? 양과는 이들이 갑작스럽게 물러나자 이상하게 생각하며 공손노각을 바라보았다. 공손노각의 얼굴에 두려움과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그녀는 어서 이곳을 벗어나라는 눈짓을 연신 보내왔다. 분명 큰 화가 눈앞에 닥친 듯 했다. 그때 내당에서 쨍쨍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16명의 제자가 다시 뛰어나왔다. 그들은 여전히 손에 어망을 들고 있었는데 그 어망을 보자 모두가 낯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어망을 바꾸기 위해 내당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바뀐 어망에는 갈고리와 비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싸늘한 광채를 발했다. 누구든지 이 어망에 걸려들면 온몸에 상처를 입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보시오, 공손곡주.
찾아온 손님에게 이런 악랄한 짓을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소? 마광자가 소리치자 공손국주는 양과를 가리키며 말했다. 원래는 널 해치려는 마음은 없었다. 그러나 넌 여러 번 떠나줄 걸 요구했는데도 이곳에 남아 소란을 피웠다. 이게 마지막 경고다. 당장 이 계곡을 떠나라. 그 어망을 바라보고 있자니 제 아무리 간이 크고 못인 마광자라 하더라도 오싹 소름이 끼쳤다. 그는 얼른 일어나 양과의 손을 잡아 끌었다. 양형, 도대체 저런 악랄하고 무례한 것들과 왜 싸우는 것이오? 그냥 이 빌어먹을 곳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소. 눈치 둔한 마광자만이 양과가 왜 이토록 버티고 있는지 모를 뿐 양과가 마지막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양과는 소용녀를 바라보며 무슨 말이든 해주기를 바랐다. 소용녀는 공손국주가 비수와 쇠고리가 달린 어망을 꺼낸 걸 보고 이미 마음속으로 죽을 각오를 했다. 만약 양과가 어망에 걸려 죽는다면 자신도 어망에 몸을 던져 함께 끌어안고 죽을 작정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의승에서의 모든 괴로움과 번뇌가 이로써 끝난다고 생각하니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한편 양과는 고묘에서 소용녀와 무공을 연마하던 일을 생각하고 있다가 칼날이 달린 어망을 보자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양과는 소용녀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혔다. 선자, 저에게 큰 화가 닥쳤으니 선자의 비단띠와 장갑을 빌려주세요. 그러자 소용녀는 아무 말 없이 품속에서 흰 장갑과 흰 비단을 꺼내주었다. 양과는 천천히 받아들면서 소용녀의 얼굴을 응시했다. 이제 저를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 너를 인정해. 소용녀는 그윽한 정을 가득 담은 눈빛으로 양과를 바라보았다. 이 말에 양과는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저와 함께 가실 거죠? 저 곡주와도 혼인하지 않는 거죠? 그래, 너와 함께 갈게. 다른 사람과 혼인하지 않을 거야. 난 이미 너의 아내야. 소용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용녀가 너와 함께 갈게라고 말한 건 양과와 함께 죽는다는 말이었으나 양과도 다른 사람들도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난 이미 너의 아내야라는 말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소용녀의 말에 공손국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힘껏 손뼉을 4번 쳐서 제자들에게 공격 개시를 명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망을 흔들며 걸음을 교차해서 앞으로 다가왔다. 양과는 소용녀의 말을 듣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 양과는 즉시 칼날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금사 장갑을 끼고 오른손으로 비단띠를 떨쳐냈다. 비단띠는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살아있는 백사처럼 앞으로 쭉 뻗어나갔다. 비단띠 끝에 달려있는 금방울을 앞으로 뻗고 다시 거두어들이는 사이 금방울이 남쪽에 있는 한 제자의 음곡혈과 동쪽 편에 있는 제자의 곡택혈을 찍었다. 음곡혈은 무릎 안쪽이라 혈도를 찍힌 자는 휘청거리더니 이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고 곡택혈을 찍힌 자는 팔이 마비되어 어망을 놓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절정곡 제자들은 금방울 소리에 압도당하여 지레 겁을 먹게 되었다. 비단띠가 어망진을 휘젓자 어망을 잡고 있던 제자들이 움찔하는 사이에 어망진의 허점이 드러났다. 양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딸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양과가 잽싸게 비단띠를 날리자 다시 두 제자가 쓰러졌다. 그러나 바로 그때 북쪽의 어망이 양과의 머리 위로 덮쳐왔다. 비단띠를 쓰기에는 이미 때가 늦어 양과는 왼손으로 어망을 움켜쥐고 냅다 밖으로 뿌리쳤다. 양과가 손에 끼고 있는 장갑은 아무리 예리한 갈고리라도 상처를 입히지 못했다. 양과가 뿌리친 어망은 오히려 상대방 쪽으로 날아가며 그들을 덮쳐갔다. 제자들은 어망진을 연마하면서 공격에만 치중해왔을 뿐 어망이 거꾸로 자신들을 공격할 것에는 대비하지 못했다. 어망의 번뜩이는 칼날과 갈고리가 자신들의 머리를 향해 덮쳐오자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허둥지둥 도망쳤다. 그러나 공손 노각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던 소녀는 아직 무공이 약해 비수의 다리를 찔려 선혈을 펑펑 쏟아내며 땅에 쓰러졌다. 그러고는 고통스럽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겁내지 마. 널 해치지 않을 거야. 양과는 웃으면서 소년을 안심시키고 왼손으로 어망을 흔들며 오른손으로 다시 비단띠를 떨쳤다. 어망과 금방울이 내는 소리가 서로 어우러져 귓전을 때렸다. 제자들은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멀찌감치 벽에 바짝 붙어 섰다.
그나마 사부 앞이라 도망치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상태였다. 이미 승패는 완연히 기울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가운데 오직 마광자만이 손뼉을 치며 갈채를 보냈다. 사실 절정곡 제자들은 태어나서 절정곡을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 목숨 건 실전 경험이 적은 건 당연한 일이었다. 오히려 칼날이 없는 어망이었다면 이처럼 허무하게 양과에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금융국사는 공손국주가 분노로 두 눈썹을 치켜올리는 걸 보고 경계심을 높였다. 금융국사의 속내가 어떻든 공손국주 눈에는 금융국사 일행은 모두 양과와 한패가 아닌가. 공손국주는 소용녀가 난 이미 너의 아내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보름 동안 품어왔던 꿈이 산산조각 났음을 깨달았다. 허탈감과 분노가 인해오기로 변했다. 네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너의 몸이라도 가져야겠다. 저놈을 죽여버리면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아도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나한테 마음을 돌리겠지. 양과는 공손국주의 눈썹이 점점 치켜 올라가서 나중에는 눈과 눈썹이 거의 수직이 되자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는 오른손에는 비단띠를 왼손에는 어망을 부여잡고 바짝 경계했다. 자신과 소용녀의 생사가 지금 이 순간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마침내 공손국주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